아마 쓰이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성공하셨네. 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네. 자연적으로 압축기가 없어도 공기 자체를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얘는 구조, 이 형상이 모든 걸 다. 맞습니다. 형상이 엄청 중요한 거죠.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형진 교수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 엔진이라고 해서요. 흔히 얘기하는 램젯 엔진, 스크램젯 엔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마하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초음속, 극초음속의 구분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하 넘버 4.9하고 5.1 두 개 사이에 어떤 큰 브레이크가 있거나 장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마크 넘버가 높아져서 한 5 이상 가면 그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현상들요? 공기에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은 점성이라고 하는 마찰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행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런 마찰에 의한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항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공력 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 공기 스스로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 중에는 질소하고 산소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분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N2나 이런 O2가 서로 분해가 되거든요. NO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네네. 분해된 것들이 다시 또 지들끼리 또 모아져요. NO 이렇게 모아지기도 네네. 하고 NO2 이렇게 모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를 해야지 비행체를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진체를 만드는 연구를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초음속이라는 단어를 듣는 경우들이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탄도미사일, 또 하나는 순항미사일. 말씀하신 대로 극초음속 비행체라 그러면 이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탄도형,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BM형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아, 다른 하나는 순항형, CM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크루징 크루즈 미사일. 미사일. 네. 그런데 이제 발리스틱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네. 연구의 방향이나 분야가 좀 다릅니다. 비행 같은 경우에는 네.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초기의 엔진은 다른 엔진이었던 거고 네. 하이퍼소닉에서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되게 큰 일인데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행체 외부와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공력 가열 문제.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순수 유동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M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엔진이 실제로 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추력을 발생을 시켜서 비행 속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들은 그 CM에 있는 엔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하나 뭐 이런 데랑 이렇게 하고 있는 연구가 2가지의 계열이 있는데 보안 과제여가지고 과제명 자체를 네. 완벽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네네. 하나는 극초음속 비행체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의 형상을 설계하는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또 다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리스틱 미사일에도 쓰일 수 있고 뭐 네. 순항 미사일에도 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력 가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CM의 엔진에 대한 형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엔진들은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압축된 공기를 연소기에 집어넣고 연료하고 섞어서 이제 연소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압의 공기가 연소가 되면서 고온으로 바뀌어요. 걔를 다시 이제 터빈 통해 가지고 그다음 노즐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분사시키면서 이제 일도 만들어내고 추력도 만들어냅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널리 쓰고 있는 엔진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음속 이상의 영역으로 이제 공기가 속도가 빨라지면 네. 반대로 생각하면 비행체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가 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오고 있는 공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유체역학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 네. 충격파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물리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 충격파라는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네. 자연적으로 압축기가 없어도 공기 자체를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형상을 잘 설계를 하면 초음속 이상의 공기가 들어올 때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압력과 온도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리코더 같은 거 불면
불면은 소리가 어떨 땐 나고 잘못 불면 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이미지를 연상시켜도 될까요? 네,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형상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특별하게 압축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그 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비행체 엔진으로 쓸 수 있다. 모양만으로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얼추 되겠네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극초음속과 그냥 초음속 혹은 뭐 아음속과 이런 차이들이 되게 극명하게 그런 거겠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가스터빈 엔진들은 모든 프로세스가 다 아음속 조건, 즉 음속보다 유체의 속도가 낮은 조건에서 작동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초음속 이상에 가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초음속 비행체는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아음속까지 감속을 시킨 다음에 아음속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감속을. 그러니까 초음속 비행체는 초음속의 영역과 아음속의 영역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이고요. 극초음속 비행체는 극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유동을 초음속까지 감속을 시킵니다. 모든 영역이 다 초음속 이상의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형상이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엔진이 작동을 하려면은 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연소기까지 얼마나 감속을 잘 시키느냐. 감속시킨다라는 거는 손실이 자꾸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공기를 내가 임의로 속도를 막 줄여야 되는 거라서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서 연소기 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키이고요. 그리고 그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파가 있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격파가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손실도 가져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얘를 잘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형상을 잘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모양에 따라서 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충분히 속도를 감속을 시켰다 하더라도 여전히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스터빈 엔진, 램젯 엔진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소기 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거의 초당 한 150m 이상 돼요. 100m, 150m.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 태풍이 온다. 그럼 태풍의 유속이 굉장히 초강력이라고 하더라도 한 60m/s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속도가 한 30m/s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놓고 라이터 불을 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이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냥 안 붙죠. 그래서 엔진 기술들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제 극초음속으로 넘어가면은 이거의 2배 혹은 3배 되는 속도, 한 300m/s 혹은 450m/s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이런 공기 속도에서 어떻게 하면은 불을 잘 유지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키인 연구 주제가 되는 거고, 연소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얘는 구조, 이 형상이 모든 걸 다. 맞습니다. 형상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 뭔가를 봐야 쟤는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값이 나온 애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연구 개발을 하시게 됐고 또 이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되기 시작한 지가 60년,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이미 미국, 소련 등은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벌써. 그 다음에 스크램젯 엔진, 초음속, 극초음속 비행체에 들어가고 있는 엔진이나 형상에 대한 것도 이미 개발을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년, 60년대부터 벌써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선진국들은.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고.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처음 개념이 나오고 나서 바로 40년대, 50년대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스크램젯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개념은 50년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비행 시험을 한 거는 50년이 지난 뒤에요. 2000년대 초반에 비행 시험을 한 거거든요. 50년쯤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비행 시험을 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기술들이 되게 많았던 것들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학술적인 교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아, 국제적으로. 그렇죠. 시스템 자체로는 아직은 없지만 이런 형상을 만들었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물론 이제 핵심 같은 사항들은 보안으로 이제 감췄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카데믹한 주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가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아카데믹한 형태의 연구는 벌써 한 20-30년이 넘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꽤 오래됐군요. 그렇죠. 그런 노하우들이 모아져서 최근에 이제 시스템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개발 진척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올해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힘들어서 안 됐고, 내년 정도에 아마 비행 시험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성숙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제대로 된 시험조차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시험부터. 이 사실은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블레이드를 만들 때 보니까 이 소재 자체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네. 아무리 형상을 잘 만들어놨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시스템이 워킹을 하지 않을 테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훌륭한 소재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재는 아직 인류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본인이 타면서 열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법, 서멀 프로텍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기가 열을 먹고 뒤로는 열을 안 보내는 형태. 예를 들면은 네네.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렇죠. 있죠. 물론 소재에 대한 발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티타늄이나 네네. 니켈이나 이런 열에 굉장히 강한 합금들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지만 네. 안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뭐 3000K, 그다음에 외부 공력 가열이 되면은 1000K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만 K요? 네. 우와. 가스터빈의 2배, 3배가 훌쩍 넘네요, 진짜. 그런 온도를 요 소재를 가지고 전부 다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 쓰는 방법들이 액티브한 형태의 냉각 방법을 쓰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냉각제를 주변에 이렇게 계속 뿌려준다거나 아.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기를 바깥에서부터 끌어당겨서 빨아들여서 압축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압축된 공기는 아직 차가워요. 그 압축된 공기를 빼가지고 냉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원래 비행체가 가지고 있던 연료들이 있습니다. 연료들도 기본적으로 아직 연소되기 전에는 아직 차갑죠. 그럼 그 연료를 가지고 냉각 한료분으로 끌고 와서 거기 냉각시키고 그러면 이제 연료는 달궈지거든요. 달궈졌던 연료는 연소가 훨씬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구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가능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 형상을 설계하는 연구에는 그러한 액티브한 냉각 방식들을 잘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형상 말고 또 한 가지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연구는 어떤? 그 연구는 공력 가열 문제 자체를 한번 저감을 시켜보자라는 연구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엔진 말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열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 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비행체를 열에서부터 보호하려면은 열 보호 재료들을 갖다가 입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고 비행체 자체가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력은 추력대로 더 커져야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을 갖다가 저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도 우리 국초음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자연적으로 유동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유동의 구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유동이 깨끗한 유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충류 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처럼 이렇게 충류 들어온다. 유동. 네, 네네네.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난류 유동이에요. 아, 와륜하고는 에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구조들이 되게 랜덤하게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네네네. 형태의 유동 구조들, 난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체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유동은 처음에는 난류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지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난류로 바뀝니다. 측류로 들어오다가 난류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공기 자체가 점성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 표면을 이렇게 흐르면서 일종의 디스터번스, 외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기가. 근데 공력 가열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난류일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충류에서 난류로 넘어가는 거를 지연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 개념들을 저희도 지금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충류에서 난류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걸 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이. 네, 이 천이 지점을 어떻게 하면 뒤로 밀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봤더니 표면하고 네. 공기 입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간섭들이 생기는데 이 간섭을 좀 줄여주면 천천히 이게 뒤로 밀리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럼 역시 이것도 형상이 관건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면에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구멍들을 많이 네. 뚫어 놓으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흐르고 있던 공기의 어떤 정보가 여기에서 이제 서프레이션이 되면서 트랜지션이 뒤로 밀려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네네네. 미국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음. 거기에서부터 저희도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네네네. 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극초음속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는 몇몇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과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대단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건 진짜 우주 왕복선 이런 데에서도 다 쓰이는 아마 쓰이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소위 오. 미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연구기관들,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에서 2000년대 후반에 막 이렇게 연구가 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구가 사라집니다. 그분들은 성공하셨네. 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분야는 네네. 항상 추격하는 형태로 지금 그렇죠, 따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다음 빨리 우리의 기술로 내재화를 시키는 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지금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70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시험 한 데는 5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30년 만에 비행시험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혹은 3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뛰어넘는 단계도 이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극초음속 기술은 이미 통제화가 돼가지고 네, 전혀 안 네. 들어오거든요. 이런 기술들은 현재로서는 다 이렇게 무기 시스템에 맞아요. 사용되는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열심히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로 잘 진행이 돼서 시험 비행 잘 성공도 되고 좀 현실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네. 국방과학 연구소 자체가 하겠지만 기초 연구들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넘어가니까 기초 연구들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초음속 분야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네. 마크 넘버 7 실험을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는 네. 마크 10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마크 10이라고 하는 유동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도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최초의 연구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하이퍼소닉 비행체들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충분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 극초음속 비행체들이 뭐 민간이 됐든 아니면 군사용이 됐든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잘 진행돼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